안녕하십니까, 엄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에서 능동성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능동성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 능동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어떤 특징은 바로 뭐죠? 그렇죠. 이 능동성의 어떤 특징을 보게 되면은 에너지를 사용해서 세포막을 어때요? 세포막을 통해 가지고 물질을 이동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능동성의 어떤 특징은 전체적으로 이제 공통된 어떤 특징이 바로 뭐가 있냐면 에너지를 사용하여 물질을 수송하는 어떤 이러한 어떤 세포막을 어때 경계로 해서 수송하는 패턴을 우리는 능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능동성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차 능동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2차 능동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1차 능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직접 능동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1차 능동성의 특징은 그 에너지를 사용할 때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생물 에너지가 되겠죠. 생물 에너지를 사용해서 능동성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1차 능동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능동성을 해주는 일종의 이제 펌프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펌프라고 하는 단백질이 ATP를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ATP를 가수분해할 수 있는 효소 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 나트륨 칼륨 펌프도 나트륨 칼륨 ATP 에이스, 칼슘 펌프도 칼슘 ATP 에이스, 그 다음에 수소이온 펌프도 수소이온 ATP 에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ATP 가수분해 효소에 대한 어떤 활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에너지,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ATP 가수분해 효소는 모두 일괄적으로 ATP 에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디네인이나 키네신, 미오신들이 이제 ATP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근수축이나 아니면은 소낭 이동이나 아니면 세포 골격 내에서의 어떤 물질 이동에 관여를 할 때도 ATP를 쓰죠. 이 AT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걔네들도 ATP 에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2차 능동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2차 능동성은 간접 능동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1차 능동성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나트륨 칼륨의 농도 9배를 형성을 하죠. 농도 9배. 그죠? 그래서 이온의 어떤 농도 9배를 형성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칼슘 펌프가 어때 작동을 하게 되면 안팎의 칼슘의 농도 9배가 생기고 양성자 펌프가 어때 작동을 하더라도 얘도 양성자의 어떤 거 농도 9배 바꿔서 얘기하면 pH 9배를 형성을 하죠. 그러면 이 9배가 바로 뭐냐면은 이온의 어떤 농도 차이를 형성을 한다는 얘기고 이 이온의 농도 차이는 바꾸어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전기화학적인 기울기를 형성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전기화학적인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소위 이제 전기화학적인 어떤 위치 에너지를 형성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트륨 경사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얘가 들어오면 촉진 확산이 되겠죠. 칼륨도 마찬가지고 칼슘도 마찬가지고 수소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가 촉진 확산될 때 다른 물질을 얘네가 촉진 확산될 때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른 물질을 2차적으로 그죠? 능동수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간접 능동수송, 2차 능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물질의 농도 구배를 이용한다라고 나왔어요. 요게 바로 이온의 농도 차이, 즉 전기 화학적 기울기를 이용을 해서 다른 물질을 우리가 이제 능동성을 하는 패턴을 우리가 이제 2차 능동성 혹은 간접 능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나트륨 의존적 포도당 펌프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트륨 의존적이라고 하는 거는 나트륨이 촉진 확산이 될 때 그 에너지로 포도당이 능동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 의존적으로 어때? 얘가 능동성이 되는 거겠죠. 반면에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양성자 펌프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양성자 펌프라고 하는 양성자 ATPase가 작동을 하게 되면 양성자의 구배가 형성이 되죠. 양성자의 구배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특정 단백질이 양성자 통로로 작용을 하게 되면 채널로 작용을 하게 되면 얘가 촉진 확산되면서 설탕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2차적으로 어때요? 땡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나트륨 의존적 포도당 펌프 같은 경우는 동물에 발달되어 있어요. 동물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2차 능동수송 단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양성자 의존적 설탕 펌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식물에 발달되어 있는 일종의 2차 능동성 단백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나트륨과 포도당이 양성자와 설탕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공동수송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공동수송. 그리고 방향은 일반적으로 같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같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심포트라고 얘기해요. 심포트. 심포트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죠. 그죠? 자, 잠깐만 설명을 한번 해보게 되면 자, 능동수송의 일단 생물학적인 정의는 막단백질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막단백질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막을 경계로, 당연히 막을 경계로 하겠죠. 물질을 특정 방향으로 수송을 시키는 겁니다. 에너지가 어때? 에너지를 우리가 쓰기 때문에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막을 경계로 해서 물질을 특정 방향으로 무조건 에너지 때문에 수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를 우리가 이제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얘기를 하죠.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장에서 우리가 이 막단백질이라고 하는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펌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물질을 특정 방향으로 수송시킬 수 있다는 얘기는 이게 펌프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확산과는 그래서 이제 차별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확산은 양방향 모두 어때요? 물질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농도 경사에서 어때?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안에서 바깥으로도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산은 농도 구배에 의해서 언제든지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거에 반면에 능동성으로 그렇지 않아요. 능동성은 얘가 어느 한 방향으로만 어때요? 에너지를 써서 수송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방향으로만 수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종류를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1차 능동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2차 능동수송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A, B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1차 능동수송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가 ATP란 얘기죠. ATP를 이용해서 능동수송을 하게 되면 1차 능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게 소디움 포타슘 펌프라고 하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고요. 또 하나가 대표적으로 양성자 펌프 같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펌프 대신에 ATP를 쓰니까 ATP, ACE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반면에 이 1차 능동성이 일어나야지만 2차 능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차 능동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2차 능동성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능동성은 ATP가 아닌, 그죠? 이런 어떤 물질의 농도 구배를 이용하여 물질의 농도 구배를 이용하여 어떤 다른 물질을 능동성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2차 능동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나트륨 의존적 대표적으로 이제 포도당 펌프가 있고요. 또 하나가 양성자 의존적 설탕 펌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나트륨 칼륨 펌프와 나트륨 의존적 포도당 펌프는 원인과 결과라고 보실 수 있어요. 얘네들은 동물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수소이온 펌프와 양성자 펌프와 양성자 의존적 설탕 펌프 같은 경우는 식물이 갖고 있는 능동성 단백질, 막단백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모식도를 잠깐 보게 되면, 일단 이제 동물세포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동물세포의 세포막이 이렇게 있겠죠. 인지질 이중충이 이렇게 있겠죠.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우리는 이제 외부와 내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때 나트륨 칼륨 펌프가 동물은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를 통해 가지고 나트륨 이온이 일단 3개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륨 이온이 ATP를 이용해서 2개가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ATP가 가수분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ADP 플러스 인산기로 이렇게 쪼개질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농도 구배를 어떻게 형성을 하게 되면, 자, 나트륨 농도는 바깥쪽의 농도가 높고 안쪽의 나트륨 농도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상대적으로 여러분 칼륨 같은 경우는 바깥쪽이 적고요, 안쪽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이래서 일단 나트륨과 칼륨의 어떤 농도 구배가 이렇게 형성이 된 상태에서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또 하나의 통로가 나트륨 투과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트륨 투과성이. 자, 나트륨 투과성이 있기 때문에 나트륨만 선택적으로, 그죠? 이렇게 농도 구배를 형성한 나트륨이 이렇게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얘가 들어오는 것은 촉진 확산으로 들어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나트륨이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건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위치 에너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얘가 일단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세포 외부 쪽에 존재하고 있었던 포도당이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들어올 수 있는 소위 2차 능동 수송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트륨 칼륨 펌프는 1차 능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능동성이 일어나야지만 2차 능동 수송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나
ATPase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나트륨 디펜던트 의존적 포도당 펌프라고 얘기할 수 있거나 공동수송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죠. 나트륨 포도당 이 단백질을 공동 수송자 혹은 공수송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식물 세포막의 경우를 잠깐 보게 되면은 자, 식물 세포막은 동물과 다르게 어떤 펌프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나요? 그렇죠. 양성자 펌프가 발달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자, 양성자가 세포 내부에서 외부 쪽으로 양성자가 무조건 나갑니다. 물론 이때도 ATP를 사용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수소이온의 어떤 농도가 바깥쪽이 높고 안쪽이 낮기 때문에 높은 농도를 갖고 있는 바깥쪽이 낮은 pH고 낮은 농도를 갖고 있는 내부는 높은 pH를 형성을 하죠. 그래서 이 두 지역 간에 pH 구배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pH 구배도 전기화학적 당연히 기울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전기화학적인 기울기를 이용해서 즉 양성자 농도 구배를 이용해서 그죠? 양성자 농도 구배를 이용해서 다른 물질을 땡길 수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소이온이 들어오는 어떤 과정은 촉진확산이 되겠죠. 촉진확산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때 자, 다른 물질인 설탕이 외부에서 내부 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2차 능동 수송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양성자 펌프는 1차 능동 수송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이름은 뭐라고? 그렇지. 수소이온 펌프나 수소이온 ATPase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양성자 의존성 혹은 의존적 설탕 펌프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수소이온 설탕 공동수송자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반드시 이제 수소이온 의존적 설탕 펌프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도 양성자 구배가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성자 펌프가 반드시 작동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식물의 어떤 체관을 통해서 그죠? 유기양분에 해당하는 설탕이 수송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각각의 잎을 떠나서 줄기나 뿌리 조직 쪽으로 들어갈 때 이런 양성자 의존적 설탕 펌프를 이용해서 그죠? 취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 대부분의 모든 세포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장에도 있고 신장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감각계에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하게 되면 나트륨 의존적으로 물질을 땡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네 번째 한 가지를 더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 결과적으로 이제 능동성 단백질의 방향성이 있어요. 단백질의 방향성은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방향성에 따라서 크게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가 단방향 수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너지를 써서 한 방향으로만 결과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물질이.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수소이온 펌프나 하나의 이온만
내보내는 경우 혹은 들여보내는 경우 칼슘 ATPase, 수소이온 ATPase 이런 것들이 단방향 수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양방향 수송이 있는데 그 양방향 수송 중에서 같은 방향일 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동방향 수송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방향 수송. 동방향 수송 같은 경우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를 했지만 양성자 의존적 설탕 펌프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하나가 나트륨 의존적 포도당 펌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역방향 수송이 있습니다. 자, 역방향 수송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가 지금 나왔냐면 나트륨 칼륨이 어때요? 반대 방향으로 수송이 되죠? 에너지를 써서. 그래서 나트륨 칼륨 ATPase가 역방향 수송에 관여하는 능동성 단백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각각 우리는 이제 단방향 수송을 유니포트라고 얘기해요. 유니포트. 그 다음에 이제 동방향 수송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심포트라고 얘기해요. 심포트. 역방향 수송 같은 경우를 뭐라고 얘기해요? 엔티포트라고 얘기해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때요? 나누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그 다음 어떤 거? 그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은 왼쪽에 나와 있는 게 Primary Active Transport라고 나왔죠. 이게 바로 이제 1차 능동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잘 보시면 1차 능동성 같은 경우는 지금 ATP를 직접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자, 나트륨은 유출이 되고 칼륨은 유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이 역방향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를 역방향 수송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티포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나트륨 9배가 형성이 되죠. 칼륨 9배도 물론 형성이 되고, 자, 그래서 나트륨만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나트륨의 농도가 바깥쪽에 높고 안쪽에 낮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얘가 이제 촉진 확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촉진 확산으로 내부로 다시 들어왔을 때 얘가 또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그리면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이거에 대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이라고 하는 애가 강제적으로 어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2차 능동 수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포도당이 들어오는 방향과 나트륨이 들어오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동방향 수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무슨 수송이요? 동방향 수송. 심포트라는 얘기죠. 이렇게 나가기도 하지만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어떤 약재를 이용해 가지고 약물을 이용해서 요 펌프를 차단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저해제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처음에는 어느 정도 계속 나가다가 이 경사가 너무 커지게 되면 이 말은 결과적으로 이 바깥쪽에 나트륨 농도가 너무 커진다는 얘기는, 그죠? 여기 이 지역이 나트륨으로 포화 상태에 어때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어떤 거? 안티포트라고 하는 나트륨 칼륨 펌프 또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반드시 이 농도 구배를 어때?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1차 능동성과 2차 능동성은 1차 능동성은 이온의 구배를 형성을 해준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온 구배를 형성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이온 구배를 해소를 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는 형성이고 얘는 해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밸런스가 맞다라는 얘기죠. 밸런스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단백질, 막단백질을 통해서 에너지를 쓰게 되면 한 방향으로 어때요? 강제적으로 수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능동성을 통해서는 어떤 물질의 농도 구배가 결과적으로 생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를 제가 보게 되면은 내포작용과 외포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포작용과 외포작용은 이 포자가 들어가죠, 포자. 그죠? 포장을 해서 어때? 이동시킨다는 얘기예요, 물질을. 자, 얘네들은 고분자를 포장하여 막을 경계로 해가지고 수송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고분자라고 하는 친구들은 막투과성이 없어요. 막투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고분자가 밖에 있던 친구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이런 어떤 내포 작용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내포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체 맥의 내포 작용이 있는데 자, 이 내포 작용도 우리가 이제 종류에 따라서 구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식세포 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음세포 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식세포 작용은 고형 성분, 고체 성분이죠, 그죠? 고형 성분, 고분자를 이동시킬 때, 반면에 음세포 같은 경우는 액상 성분을 이동시킬 때, 그래서 이제 고체니까 식, 액체니까 마실 음료수 할 때, 그래서 고형 성분은 일단 분자량이 큰 거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액상 성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고형 성분에 비하면 분자량이 작아요. 하지만 얘는 양이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소낭이라고 하는 어떤 거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막을 이용해서 그죠? 얘가 이제 포장해서 수송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식포를 형성해서 소낭으로 이동을 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외포작용이라고 하는 친구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때 고분자를 그래서 안에서 만들어진 단백질과 같은 것들이 이제 분비성 단백질일 수 있죠. 대표적으로 뭐 항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일반적으로 소화액, 소화효소 같은 것도 우리가 소화관 내강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상피세포나 이런 어떤 그 세포에서 분비를 해가지고 소낭을 통해서 분비를 해서 즉 외포작용을 통해 가지고 바깥쪽으로 나가야지만 소화관 내강에서 적절하게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방향이 안에서 바깥으로 소낭에 포장해서 세포 안에서 밖으로 도입하는 아니면 유출시키는 어떤 수송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외포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입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유출이 낫겠네요. 그죠? 내보내는 기능이니까. 그죠? 자, 반면에 이제 내포작용 중에서 약간 특이한 어떤 케이스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포나 외포는 이 두 가지만 봤을 때는 기질특이성이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용체 맥의 내포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리간드와 특정 리간드와 수용체가 결합을 해야지만 반드시 이런 전제 조건에서 내포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리간드를 어떤 그 열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용체를 자물쇠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이 열쇠가 어때 이렇게 잠겨 있으면 그죠? 이 자물쇠로 잠겨져 있으면 열쇠로 꼽아가지고 어때 열어야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리간드하고 수용체가 결합을 한다는 얘기는 기질특이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예요. 얘는 기질특이성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잠깐 그림을 한번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일단은 내포작용과 외포작용, 내포작용의 예에 대해서 자, 내포작용 같은 경우는 특히 식균작용을 수행하는 백혈구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자, 백혈구가 어떤 바깥쪽에 이렇게 세균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특정 부위를 이 세포막을 변형을 시킵니다. 그죠?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입체적인 어떤 구조가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종의 이게 이제 세포에서 입이라고 얘기해서 요거를 식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식포를 형성시켜가지고 세균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들어오게 되면 요 식포가 디나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의해서 닫혀요. 자, 그렇게 되면 얘하고 얘가 어때? 융합이 되겠죠, 막이? 그러면서 얘가 동그란 어떤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안쪽으로 이랬던 애가 안쪽으로 도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내부에는 백혈구가 식세포가 소화시킬 대상에 해당하는 항원이 들어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얘를 우리는 엔도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엔도솜은 후에 누구랑 결합을 하냐면 가수분해 효소를 갖고 있는 리소솜과 융합이 됩니다. 막융합이 일어날 수 있겠죠. 두 개의 어떤 막구조를 갖고 있는, 하나는 세포 소기관이고 하나는 어떤 소낭의 형태에 해당하는 엔도솜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리소솜에는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서 들어온 어떤 세균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가수분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세포 내 소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처리가 된 세포 내 소화가 된 이런 잔해물 같은 것들이, 세균 잔해물 같은 애들이 일부는 세포 바깥으로 배출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은 세포 내에서 흡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배출을 했을 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면역학에서 구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배출을 어때 촉진을 시킨다는 얘기는 그만큼 얘네들이 이제 백혈구가 활발하게 식균작용을 수행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백혈구가 활발하게 식균작용을 수행한다는 얘기는 어떤 조건에서? 그렇죠.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그지?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염증 반응은 아예 대놓고 상처가 났기 때문에 세균들이 많이 들어오고 항원이 많을 때, 이럴 때는 백혈구들도, 그지? 열일하겠지. 그지? 엄청나게 막 균들을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활성화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어떤 다른 면역세포로부터 활성 자극을 받아서 이런 어떤 백혈구의 어떤 활동 같은 것들이 촉진될 때 이런 식으로 고름 형성이 촉진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사이토카인 중에 하나가 히스타민의 어떤 자극을 통해서, 그죠? 이런 식으로 고름이 형성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이 세균은 고형 성분이에요. 고형 성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해? 식세포 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음세포 작용 같은 경우는 분자는 작은데 얘가 이제 양이 많을 때, 요럴 때도 이런 식으로 소낭의 형태로 액상 성분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양이 많을 때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얘는 리소솜과 융합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들어왔던 커다란 소낭은 얘네가 이제 분리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분자 자체가 양이 많은 거지 분자가 크진 않거든. 그래서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어때? 세포가 어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어때?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세포 내 흡수를 수행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요런 기작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세포 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내포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내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외포작용에 대해서 잠깐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방향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세포가 이렇게 원이 예쁘게 안 되네요.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소위 이제 여기서 이제 리보좀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요. 소포체에서 가공이 일어나고요. 소낭을 따라 골지체로 이동을 해서 그죠? 이 골지체에서 이제 뭘 하죠? 그쵸? 분류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골지 소낭이나 분비 소낭을 통해서 이렇게 소낭이 막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 막과 융합이 되겠네요. 그죠? 막과 융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소낭이 융합되는 걸 볼 수 있고 이 내부에 있었던 단백질 이 단백질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 단백질은 우리 이제 세포학에서 배웠지만 당연히 3차 구조 단백질이죠. 그죠? 이렇게 3차 구조의 단백질이 이런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단백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분비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복습 차원에서 요 리보좀은 소포체에서 가공시킬 만한 어떤 단백질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요 리보좀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부착 리보좀이나 혹은 결합 리보좀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외포작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안에서 만들어진 생체 고분자가 내부에서 만들어진 생체 고분자를 단백질이 이제 생체 고분자이기 때문에 그죠? 를 소낭으로 세포 외로 분비시킨다 라고 어때? 정의 내리면 어때?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특별한 어떤 경우 수용체를 이용해서 내포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수용체 매개 내포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수용체 매개 내포작용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해? 세포 내 도입이라고도 얘기해요. 수용체 매개 세포 내 도입. 자,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때 수송하는 케이스가 어떤 표적세포 쪽으로 어떠한 그 물질을 어때 수송을 할 때 반드시 리간드와 그 표적세포가 갖고 있는 세포막의 수용체가 결합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LDL 수송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LDL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LDL이라고 하는 거는 콜레스테롤과 같은 저밀도 지질 단백질 수송을 뜻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콜레스테롤 수송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체액이 어때? 주성분이 물이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 소수성이지. 소수성이기 때문에 얘가 체액에서 운반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그냥 이 자체만으로 체액으로 어때?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막구조를 갖고 있어야 돼요. 막으로 둘러싸인 일종의 이제 닥터 캡슐처럼, 그죠? 막구조를 갖고 있는 어떤 캡슐에 쌓여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포막의 구조를 보게 되면 바깥쪽에도 물이 많고 안쪽에도 물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충을 형성하는 거에 반면에 이 콜레스테롤 같은 물질이 수송이 될 때, 지질 물질이 수송이 될 때의 막은 인지질 단일층이에요. 인지질 단일층이에요. 당연하죠. 바깥쪽에는 물이 많고 안쪽에는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치? 자, 그런데 얘가 뭘 갖고 있냐면 리간드라고 하는 특정 분자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리간드라고 하는 특정 분자를 갖고 있는데 요 리간드가 소위 아포단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포단백질.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조직 쪽으로 이동할 때 아포단백질이 리간드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해? B100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100kD에 해당하는 어떤 분자량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혈액을 따라 가지고 막이 있기 때문에 잘 수송이 되겠죠. 이런 어떤 지질을 운반해주는 또 어때? 체액에서의 어떤 단백질, 수송 단백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가 붙어서 운반을 시키다가 혈관에서 어때? 혈관에서 유출됩니다. 혈관에서 배출이 되면 당연히 여기 조직과 만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조직과 만나게 되면 이 조직세포의 세포막에 접근을 하겠네요. 그죠? 이 조직세포의 세포막에는 표적세포이기 때문에 저 리간드 아포비백과 결합할 수 있는 수용체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콜레스테롤 수용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접근을 해서 요 리간드와 수용체 간에 결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결합이 일어나게 되면 저렇게 이제 평평했던 막구조가 결합이 일어났을 때 이런 식으로 함입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함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얘네가 갖고 있었던 막수용체와 이 리간드 아포단백질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만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만곡 현상이 일어날 때, 자, 요 지금 수용체 밑에 어댑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어댑틴. 그 다음에 이 어댑틴 밑에 이렇게 활 모양으로 만곡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틀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이 단백질을 우리가 클라트린이라고 얘기해요. 클라트린. 그래서 어댑틴, 즉 수용체가 리간드랑 결합을 하게 되면 수용체의 구조가 바뀌고, 자, 그러면 어댑틴의 구조도 따라서 바뀌겠죠? 그러면 세포 내부에 있었던 클라트린이 여기를 감싸게 해서 이렇게 만곡 현상을 유발을 시킵니다. 자, 얘는 가던 길을 계속 접근을 하겠죠. 그럼 얘가 점차적으로 더 깊어지겠죠. 더 깊어지게 되면 요 부위와 요쪽 부위가요, 얘가 더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더 깊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지? 그럼 얘가 가까워질 수 있고, 가까워지게 해주는 일종의 조이는 단백질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에. 그죠?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디나민이라고 얘기해요. 디나민. 이 디나민 단백질에 의해서 함이 푹
얘와 얘가 이 막과 막이 융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만 소낭이 내부로 출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랬을 때 내부로 일단 시간이 들어가게 되면 소낭이 이렇게 출하가 되고, 그죠? 콜레스테롤은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죠? 자, 이 과정에서 수용체가 처음에는 같이 들어갔다가 조금 엔도점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이 pH 변화가 유발이 되거든요. 이 pH가 산성화되면은 여기 있었던 수용체와 어댑틴 이런 애들이 클라트린 복합체가 다 원래의 자리로 원위치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 수용체 맥의 내포작용으로 리간드를 갖고 있는 콜레스테롤이 들어갈 때는 이 표적세포의 수용체가 처음에는 감소하다가 조금 지나면은 다시 원위치를 하기 때문에 같은 개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이제 MD 문제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디나민 도료면이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실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실험 문제에서 이 디나민 도료면이가 일어나게 되면 웨스턴 블로팅을 했을 때 융합 후, 그죠? 얘가 이 막수용체를 분석을 해봤을 때 밴드의 굵기 변화가 안 생깁니다. 이 말은 디나민 도료면이가 생기게 되면은 세포 내 도입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세포 내 도입이 안 되기 때문에 물질이 어때요? 세포 안으로 적절하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조여주는 막융합을 시킬 수 있는 디나민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전체를 우리가 이제 클라트린 피복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전체를 클라트린 피복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수용체 맥의 내포작용의 모형이 지금 나왔는데, 그죠? 일단 여기 이제 수용체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수용체랑 결합할 수 있는 이 리간드가 여기에 결합이 돼야지만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이 내부에 지질이 있겠죠. 근데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리간드를 갖고 있는 상태로 들어올 수도 있고, 리간드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얘가 이렇게 소낭이 내부로 이렇게 출하가 될 준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 바깥쪽에서 이런 어떤 망곡 현상을 만들어주는 애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클라트린, 그죠? 그래서 클라트린 여기를, 그죠? 피복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티드 피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클라트린 피복구. 그리고 이 피복을 형성해주는 코트 프로테인이 소위 이제 클라트린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 단백질들이 구형의 어떤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체와 리간드의 어떤 특이적인 어떤 결합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용체 맥의 내포작용은 기질특이성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전자미경 사진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얘가 요 정도로 약간 망곡 현상이 일어나다가 더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세포막 구조가 더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디나민 단백질이 이 양쪽으로 어때요? 조임 기능을 하게 되면 여기와 여기가 일단 결합을 하게 되고요. 완전하게 이제 세포막에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소낭이 이렇게 이제 출하가 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내부로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이제 소낭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는, 그죠? 이런 특징을 갖는 거죠. 그래서 클라트린 단백질의 어떤 코트, 즉 주변에 이런 어떤 활 모양으로 구형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게 내부 도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단원 기본 문제 1번 문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막의 인지질에 대한 어떤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거든요. 일단 막의 인지질은 이중충을 형성하는 거 맞죠? 그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안팎에 뭐가 많기 때문에, 물이 많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충이 가장 어때? 안정화시키는데 가장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수성 꼬리를 갖고 있다. 인지질 자체는 소수성 꼬리가 있죠. 요게 바로 이제 지방산. 이 지방산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이 지방산 두 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디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친수성 머리는 디아실, 그 다음에 글리세롤 3인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3인산만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콜린과 같은 Z라고 하는 성분이 있겠죠. 당연히 유동성이 크죠. 유동성을 제공하는 거는 인지질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지질만 유동성이 큰 게 아니고 그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모자이크를 형성하는 막단백질도 유동성도 크고 올리고당도 따라서 덩달아서 크고 콜레스테롤도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막의 한 면에서 다른 면으로 뒤집기, 이거를 이제 플롭이라고 얘기하는데, 플롭은 거의 안 일어납니다. 이건.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 5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잠깐 볼까요? 호르몬 분자가 원형질 막에 있는 특정 단백질과 결합할 때 이 단백질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수용체죠. 그죠? 정답은 따라서 몇 번? 3번. 근데 이 수용체랑 결합하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호르몬 같은 애들을 뭐라고 얘기해? 리간드라고 얘기하는 거지. 리간드라고. 그치? 자, 6번 문제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은 트랜스페린 단백질이 어떻게 세포로 들어가는지 연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 트랜스페린을 흡수하는 세포를 조사하면 클라트린 피복 순환이 발견될 것이다. 그러므로 트랜스페린의 흡수에 가장 그럴싸한 기작은 뭘까요? 단백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단백질은 고분자죠. 고분자가 어떤 능동성 단백질을 통해서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내포작용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촉진 확산 안 되고요. 역방향 수송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간극 결합도 안 되고요. 이온 통로도 불가능하죠. 될 수 있는 거는 수용체 맥의 세포 내 도입밖에는 없어요. 트랜스페린 단백질이 표적세포로 들어갈 때 반드시 리간드와 수용체 간의 결합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서 3번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번 볼까요? 삼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확산 법칙을 준수한다. 그렇죠. 맞고요. 동물 세포에서 세포 주위의 용액이 저장액이면 물이 세포 내로 이동된다. 그래서 적혈구가 터지죠. 그래서 적혈구 같은 경우는 용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괜찮고요. 적혈구는 세포에 대한 고장성이 혈장에 있어야 된다. 안 되죠. 쭈구리가 되는데요. 등장성인 혈장에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생리식염수라고 얘기하잖아. 생리식염수. 자, 따라서 이거는 안 되겠네요. 같은 용질 농도를 갖고 있는 두 세포는 세포에 대해서 등장 용액이다. 등장성 용액이다. 괜찮습니다. 그죠? 일단 정답은 3번이 맞는데 5번은 뭐가 틀렸는지 볼까요? 용질 농도는 삼투의 주된 요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삼투압이 높다. 그럼 농도가 높다예요. 용질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삼투압이 낮다? 그러면 용질의 농도가 낮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틀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포막에 대한 어떤 물질 수송에 대해서 오늘 배운 거는 능동성과 그 다음에 이제 내포작용, 외포작용에 대해서 봤는데 이 둘의 어떤 공통점은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는 거고 차이점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능동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단백질을 통해서 물질을 수송하는 거에 반면에 저분자가 되겠죠. 반면에 이제 고분자 수송에 해당하는 수송은 내포나 외포작용 같은 경우는 막을 이용해서 소낭을 만들어 가지고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배운 거 꼭 복습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효소 물질 대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